상견례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망연자실한 부모님을 부추겨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쏟아지는 부모님의 한숨과 제 가슴을 치는 분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그 순간까지도 묵묵부답이던 약혼자 김현우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제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틀린 말 했어? 자기는 건물이라도 있지만 난 의사잖아.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현우의 목소리는 조금의 미안함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부모님과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긴 사람의 아들이라고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이기적인 말투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전화기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우 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 면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알아. 아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엄마 딴에는 우리 생각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조금만 수리보 들어가면 들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굴어? 솔직히 말해서 엄마 말 거역해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안 그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조금만 숙이라니. 제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요구 앞에서 제가 더 어떻게 숙여야 한단 말입니까?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이 될 테니 지금 넘기나 나중에 넘기나 뭐가 다르냐는 그의 궤변은 저를 더욱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 남자에게 나는, 내 부모님은, 내 노력과 청춘이 담긴 저 건물은 그저 여의사 사모님의 타이틀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했구나.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동재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어머니는 나를, 우리 집안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런데도 당신은, 또 시작이네. 그러니까 엄마가 화나신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아니, 그게 아니라. 현우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선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가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말실수는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기엔 충분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통화를 듣고 계시던 저희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마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됐어, 현우 씨,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뭐? 야, 강지우. 너 지금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못 줘, 아니, 안 줘. 그리고 당신 어머니께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 자신이야. 내 부모님께, 그리고 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라고 전해. 제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그의 목소리가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웃기네. 내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 말아야? 너 진짜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이야? 의사 남편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너 그 건물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봤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긴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깨진 믿음의 파편들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전화로 싸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저를 탓했고, 저는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의 논리는 시종일관, 우리 엄마는 틀리지 않았고, 내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의 이기심과 끝까지 엄마 편만 드는 마마보이 기질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착취이자 기만이었습니다. 새벽녘, 지칠 대로 지친 현우의 목소리가 마지막 통첩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건물 포기 못하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래. 마지막이야. 잘 생각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아 차가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취후 통첩. 그것은 제게 선택을 강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때가 온 거야? 그렇게 홀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제 삶의 가장 밑바닥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그 건물을 그들이 왜 그토록 쉽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쌓아올린 꿈, 뚝심식당의 작은 소녀, 건물주 강지우가 되다. 에이드림 빌트 위드 티어즈, 더 리틀 걸 프롬 그리트 레스트란트 비컴즈 빌딩 모너 강지우. 그렇게 홀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제 삶의 가장 밑바닥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그 건물을 그들이 왜 그토록 쉽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들의 머릿속 구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건물이 그들에게는 그저 장식품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보였던 걸까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두 번 다시는 돈 때문에 쫓겨나거나 눈치 보는 삶은 살지 않게 할 거야. 내 가족만큼은 내가 지킨다. 19, 채 20살도 되기 전, 교복도 벗기 전에 새말 전선에 나를 내던지며 스스로에게 했던 피 맺힌 맹세였습니다. 그 맹세 하나로 지금껏 버텨왔는데,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풍경은 늘 흐릿한 불안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은 그림자처럼 우리 가족을 따라다녔고, 한 달치 월세를 내고 나면 다음 달 걱정을 해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단칸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외풍에 밤새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허들에 시리며 파출부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셨지만, 가난의 무게는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라는 단어는 제게 사치스러운 꿈과 같았습니다. 반속반이 들이닥칠 때마다 리어카에 물건을 싣고 도망치던 부모님의 위태로운 뒷모습, 그때마다 느꼈던 서러움과 분노는 어린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린 마음에도 부조리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것이 있어야만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내 이름으로든 번듯한 건물을 갖겠다고. 그 건물에서 부모님과 함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겠다고.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기도 전에 저는 대학 진학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제게는 캠퍼스의 낭만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가족의 생계가 더 절실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어 공부에는 영수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찍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겠어요. 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제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뚝심식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허름한 건설 현장 식당이었습니다. 뚝심식당에서의 하루는 전쟁과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흙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거친 건설 노동자들의 고함과 욕설 속에서 어린 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화상을 입기 일쑤였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그릇들을 닦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버티지 못하면 제 꿈은 그저 허황된 망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피땀 눈물로 얼룩진 하루하루였지만 제 목표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뚝심식당의 주인이었던 한정식 사장님, 저는 그분을 한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었던 한 사장님은 묵묵히 일하는 저를 눈여겨보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장님은 제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인생 스승처럼 제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장사의 기술, 그리고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제 꿈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도 있었습니다. 뚝심식당에는 매일 같은 시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식사만 하고 가시는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깔끔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분이셨죠. 저는 그분께 유독 신경을 써서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셨는데 테이블 위에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놓고 가셨습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2번 다시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궁금증에 수첩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그 지역 단위 역사와 개발 계획, 부동산 시세 변동 예측 등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빛바랜 네일클로버 하나가 고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주어진 비밀 지도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수첩을 읽고 또 읽으며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키웠습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는 제 꿈을 응원하기 위해 하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뚝심식당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한 사장님의 가르침과 할아버지의 비밀 노트를 길잡이 삼아 저는 조금씩 꿈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평수의 상가 하나를 대출을 끼고 매입했습니다.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은 다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고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사본 적 없었습니다. 제 모든 젊음과 열정을 오직 내 건물이라는 목표 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몇 번의 위기도 있었고 사기를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 사장님의 조언과 수첩 속 지혜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나이 30이 되던 해 저는 꿈에 그리던 드림빌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은 아니었지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도시 역세권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부모님께 달려갔을 때 말없이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던 부모님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을 드디어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꿈을 이룬 딸에 대한 배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우리 세 식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 피땀 눈물의 결실이었고 제 자수성가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을 바쳐 이룬 꿈의 정수인 드림빌딩. 현우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이 건물이 우리 미래의 걸림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우와 박 여사에게는 처음부터 걸림돌이 아니라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탐스러운 발판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각오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버들놓는 여우와 사자의 각성, 복수의 서막. 그렇게 제 청춘을 바쳐 이룬 꿈의 정수인 드림빌딩. 현우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이 건물이 우리 미래의 걸림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우와 박 여사에게는 처음부터 걸림돌이 아니라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탐스러운 발판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각오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들의 탐욕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사자를 깨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던 상견례 이후 현우와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듯한 태평한 말투로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좀 오해하신 것 같아. 내가 잘 말씀드리고 올게. 내가 중간에서 잘 얘기해서 오해도 풀고 사과도 하시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대신 지호 씨도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인감 도장 준비해 줄 수 있어? 어머니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 오해. 그 단어들이 현우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한 여우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검은 속셈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니, 더욱더 교묘하게 제 건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충실한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그의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선 혐오감마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현우 씨,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럼 어머니 한번 만나 뵐게요. 서류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제 목소리는 아마도 순진한 양처럼 들렸을 겁니다. 현우는 제가 짜수능에 안심한 듯 한껏 들뜬 목소리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지. 다만 그 판 위에서 춤을 추는 건 내가 될 것이다. 며칠 후 현우의 자취방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탁한 서류들을 찾는 척하며 저는 그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앨범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수수한 차림의 박 여사가 작고 허름한 구멍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단함과 함께 소박한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지금의 탐욕스럽고 오만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쩌면 과거의 저처럼 절박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그녀가 제게 저지르고 있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진은 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한때는 간절했겠지? 하지만 그 간절함이 타인의 것을 빼앗을 권리가 되지는 않아. 당신의 그 오만함 뒤에 숨겨진 초라한 과거까지 낱낱이 드러내 주리라. 그날부터 저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거절이나 감정적인 폭발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즉 힘과 논리로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변호사 친구 서윤희를 찾아갔습니다. 윤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명쾌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법적 자문을 받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드림빌딩의 현재 시세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얽힌 어마어마한 액수의 대출금과 매달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 내역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건물을 그저 돈 좀 있는 젊은 여자의 것 정도로 얕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숨겨진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관련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자 한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슬픔이 파도처럼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처절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청춘과 피땀이 서린 건물을,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제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제 모든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당신들이 그토록 탐내는 내 건물을 눈앞에 대령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박 여사와 현우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100억의 진실 게임, 탐욕의 대가와 처절한 응징.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박 여사와 현우는 이미 고급스러운 룸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는 승리감과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고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뜻에 순응하러 온 어린 양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헛웃음이 나왔지만 나는 준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른 것이다. 박 여사는 내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오늘 뗐다. 그래, 지우야. 현우한테 얘기는 다 들었다. 내가 드디어 뭘 좀 깨달은 모양이구나. 사람이 그렇게 앞뒤 꽉 막혀서는 못 써? 특히 우리 현우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 안 사람이 될 거라면 더더욱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만한 동정심마저 묻어났다. 건물 넘기는 건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마. 너는 그냥 우리 현우 뒷바라지나 잘하면 돼. 복잡한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란다. 마치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옆에 앉은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눈치를 살폈다. 아마도 자신이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훌륭하게 중재자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가소로웠다. 나는 테이블 위로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용히 밀어 놓았다. 박 여사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이게 그 문제의 드림빌딩 등기부등본입니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건물 관련 대출 현황과 월별이자 납입 내역서고요.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매달 꼬박꼬박 3천만 원씩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의 이자를 꼬박 10년 넘게 내실 능력은 있으시고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당황스러움과 의심으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현우 역시 사색이 되어 나를 쳐다보았다. 룸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자라니? 건물이 내 것이라며?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네, 어머님. 이 드림빌딩의 현재 시세는 대략 100억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현우 씨가 간과하신 게 있네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받은 은행 대출금이 무려 80억입니다. 연 이자율 5%로 계산하면 매달 순수하게 이자로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3,333만 원이네요. 물론 원금 상환은 별도고요. 박 여사의 입이 딱 벌어졌다. 현우는 거의 울산이 되어 있었다. 진실 폭로의 시간이었다. 이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건물의 실체를 마주할 차례였다. 대출금이라는 단어가 이자 폭탄이라는 현실이 그들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었다. 뭐라고? 80억 대출? 매달 이자가 3천이라고? 박 여사가 거의 비명을 질렀다. 아니, 이게 다 빚이었다는 거니? 그런 주제에 건물주라고 유세 떨었던 거야? 너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해.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기세였다. 나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며 그녀를 마주보았다. 어머님, 왜 그렇게 놀라세요? 설마 이 정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하시고 제 건물을 탐내셨던 건 아니시겠죠? 요즘 세상에 자기 돈 100%로 건물 사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빚도 능력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녀가 3개월 때 나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그리고 어머님이야말로 주제 파악은 좀 하고 남의 재산을 탐내셨어야죠. 개나 소나 건물주 하는 줄 아셨어요? 내 사이다 발언에 박 여사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지우야, 그만해. 엄마가 라며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아직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건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셨나요? 당신 아들 김현우 씨가 그깟 의사 면허 하나 딸 예정이라는 이유로 제가 피땀 흘려 이룬 이 모든 걸 날로 드시려고 하셨어요? 내 목소리에는 팔날 같은 냉소가 서려 있었다. 당신 아들 가치가 정말 100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예비 의사 주제의 말입니다. 그깟 의사. 차라리 제가 지금부터 밤낮 없이 공부해서 되고 말죠. 제 청춘을 바친 이 건물을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넘길 것 같아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을 슬쩍 가리켰다. 작은 녹음 앱 아이콘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대화들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녹음되고 있답니다. 어머님. 현우 씨 목소리도 물론이고요. 박 여사와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었다. 이 결혼 당연히 없던 걸로 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이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웠다. 그리고 이건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그쪽 모자의 추악한 탐욕과 위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오늘 저에게 한 짓을 제가 어떻게 되갚아주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룸을 나섰다. 뒤에서 박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해방감이었다. 동시에 현우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내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고 이어서 차단 버튼을 눌렀다. 탐욕의 끝, 진정한 행복의 시작,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그렇게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직후 예상대로 김현우에게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는 차단을 망설였지만 액정에 떠오르는 그의 이름을 보자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제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박 여사의 번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변명이나 후회 따위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지우야. 엄마 내가 설득할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그 후로도 한동안 현우는 다른 번호로 심지어 공중전화로까지 전화를 걸어와 처절하게 매달렸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절박했고 때로는 분노에 차 있었으며 때로는 울먹임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다친 후였다. 그의 애원이 깊어질수록 내 결심은 더욱 확고해질 뿐이었다. 그 어떤 달콤한 말도 눈물의 호소도 한 번 금이 간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완전한 해방감이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결혼이라는 굴레, 박 여사의 탐욕, 그리고 현우의 기만적인 사람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이다. 나는 내 선택이 옳았음을,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의 시작임을 확신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몇 달이 지났을까? 나는 오랫동안 정성을 쏟았던 드림빌딩을 좋은 조건에 매각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다. 아마도 그 건물에 깃든 나의 간절함과 노력이 마지막까지 행운을 가져다준 모양이었다. 물론 막상 건물을 떠나보내려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내 젊음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니 후련함이 더 컸다.
그리고 나는 그 매각 대금의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수익금의 20%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의 뚝심식당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낡은 가죽 수첩. 그 마지막 장에는 네잎클로버와 함께 작은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룬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의 씨앗을이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메모가 마치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남겨진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돈으로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름 모를 할아버지가 남긴 희망의 씨앗을 이제 내가 더 넓은 세상에 퍼뜨릴 차례였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보람과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나의 작은 투자였다. 나는 더 이상 연애나 결혼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마음을 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 목표는 아니었다. 나에게는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고 즐기고 싶은 일들이 넘쳐났다. 일에 더욱 집중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때로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돌이켜보면 아팠던 시간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더 단단하게, 더 현명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란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이다.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라.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저 강지호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